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충북대 국어교육과의 하윤섭 교수입니다. 사업단에서 요구받은 오늘 강의의 내용은 조선조 시가사를 1시간 동안 요약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이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에서는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PPT 파일의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영인본 이 이미지는요, 진본 청구영언이라고 이 김천택이라는 중인 가객이 1728년에 시조 텍스트들을 모아서 이 가집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가집이죠. 이 가집이 이때까지는 활자본으로만 소개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원본을 입수를 해서 학계에 공개를 한 그런 이미지 파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조의 명칭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조의 개념입니다. 사음복격 삼형으로 이루어지는 정형시인데, 여기서 아마 음보라는 개념이 좀 낯서실 것 같습니다. 그냥 소리마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소리마디라고 하는 것은 한 행을 낭독했을 때 자연스럽게 끊어 읽게 되는 어떤 호흡상의 분절 단위가 소리마디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할샤라는 신음 시조의 초장을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읽어보게 하면 누구나 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알샤 이렇게 4개의 소리마디로 끊어 읽곤 합니다. 그래서 이 평시조 한 수는 4개의 소리마디가 하나의 행을 이루고 그 하나의 행이 3번 반복되어서 총 12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지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 한 행에 있어서의 음절수,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마디를 구성하는 음절수는 가변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음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삼음절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음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오음절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12개의 소리마디 가운데 종장의 첫 번째 음보의 경우에는 삼음절이 오고요. 종장의 두 번째 음보의 경우에는 오음절 이상이 온다라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행에 있어서의 음절수는 가변적이지만 12개라고 하는 소리마디의 개수, 음보수는 고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조는 이 간결한 형식, 그 다음에 절제된 언어, 그리고 시상의 흐름을 알맞게 통제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개별적 변이를 소화해내는 서정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창작되고 있는 그런 고전시가 갈래가 시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조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옛날부터 이 시조를 지칭하는 명칭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신조, 신번, 신곡, 신성을 비롯해서 가곡, 가요, 영언, 시어, 언가, 단가, 단십과 같은 명칭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명칭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시조를 시조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경쟁적인 수많은 명칭들을 물리치고 시조라는 명칭이 선택되게 되었는지가 제법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시조라는 명칭의 대가 되는 이 가곡이라는 명칭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가곡창과 시조창이라는 명칭인데요. 시조라는 용어는 이 시조 텍스트를 얹어 부르는 이 창법의 명칭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원래 조선 전기부터 이 시조 텍스트를 얹어 부르는 창법에는 이 가곡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가곡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조창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창법이라든지 연주 형태라든지 향유 방식, 역사적 전통 등에 있어서
이 가곡창과 시조창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면에서 가곡창의 경우에는 12개의 소리마디를 5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부르고요. 시조창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라는 3개의 장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곡창은 시조창의 초장을 2개로 나누어서 초장과 2장으로 부르는 것이고, 시조창의 중장을 3장에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시조창 종장의 이름보를 가곡창의 경우에는 4장에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종장 이름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5장으로 나누어 부르게 됩니다. 둘째, 장단 등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곡창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에 비해서 시조창은 단순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 형태 역시 이 가곡창을 부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악기로 편성된 관현악 반주, 그러니까 이 가곡창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악기들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이 시조창의 경우에는 그냥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연주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가곡창의 경우에는 이것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련, 기교 이런 것들을 요하는 데 비해서 시조창은 그렇지 않은, 프로가 아닌 그냥 일반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부터 시조 텍스트를 얹어 부르는 이 주된 창법은 가곡창이었는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시조에 대한 향유, 수요가 넘쳐나게 되고,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시조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이한 그런 창법을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이 시조를 시조로 부르게 된 명칭의 문제하고는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수많은 경쟁적인 명칭들 가운데 시조라는 용어가 시조 텍스트를 지칭하는 전체 집합 명사로 비정되게 된 것은 1920년대 이후에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까 보셨던 그러한 용어들이 일정한 구분 없이 이제 사용되었던 상황에서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용어들 대신에 이제 시조라는 용어가 문학상의 갈래 명칭으로 통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920년대에 일어났던 시조부흥 운동이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시조를 비롯한 이 국문학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이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 혹은 국민이라는 용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어떤 문학상의 갈래가 민족운동 혹은 국민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분상의 고하라든지 남녀 차이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아주 하층 계층부터 상층 계층까지 두루두루 이제 향유했던 그런 문학이 국민문학 내지는 민족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가곡창의 경우에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수반되어야 되는 악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교 이런 것들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가곡창을 향유하거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조창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이한 창법이어서 상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부를 수 있는 창법이 시조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조가 국민문학 혹은 민족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가곡창이라는 명칭보다는
전 범위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조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곡과 시조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 가운데 이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곡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조라는 용어가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요구받은 강의 내용이 조선조 시조사의 대강이기 때문에 조선조를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조선 전기와 후기의 이 시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조사가 어떻게 변모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에 주된 문학 장르는 이제 한문학이었죠. 근데 따라서 이 시조라는 것은 이 사대부 문인들이 이 한문으로 문학 생활을 하고 난 나머지, 그러니까 한문학으로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시조라는 것을 사대부 문인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한시로는 표현하기 힘든 내면의 감흥과 정치를 시조로 표현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이 퇴계 이황이 남긴 이 도산 12곡 발이라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노인은, 여기서 나오는 노인은 이제 퇴계 이황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노인은 한가로이 지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정성에 감동이 있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사물과 접촉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감흥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문학이고 시가 되는 것인데, 뭐 거기에 있어서는 시와 노래가 매일반이죠. 그러나 퇴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하지는 못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는 이제 당나라 이후에 주로 읽는 시로서의 근체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의 시의 경우에는 이제 고시를 얘기하는 것인데, 고시의 경우에는 노래로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 근체시의 경우에는 노래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계에는 만약 노래하려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서는 이 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감흥, 정서, 이런 것을 곡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속의 말, 즉 우리말, 민족어를 가지고 노래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쓰는 시의 경우에야 뭐 한문으로 시를 쓸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중국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중국어하고 우리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시적 화자,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흥,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 한시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떤 잉여 영역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어로서 소용되었다라는 것이고, 조선 전기 주요 시조 작가들은 뭐 대부분 이제 사대부 문인들이고요. 농암 이연보라든지 퇴계 이황, 송암 권호문, 송강 정철, 상촌 신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 이 시조를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조선 전기에 산출된 대부분의 시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세속의 명리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처사로서의 삶, 그러니까 관료 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처사로서의 삶을 노래한 강호시조라는 한 부류의 작품군과, 그다음에 삼강오륜이라는 일륜적 질서를 노래한 오륜시조 계열,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강호시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시조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이 농암 이연보가 남긴 이 어부단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농암 이연보의 영정 사진인데요. 먼저 작품을 보면 아래 현대역을 보시면 됩니다. 굽어보니 천심녹수, 이 천심녹수라는 것은 1000길이나 되는 아주 깊고 푸른 물이라는 의미이고요. 돌아보니 만첩청산, 이 만첩청산은 만 개의 봉우리가 포개진 푸른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이 십장홍진에서 십장은 10길이라는 의미이고요. 홍진은 이제 붉은 먼지라는 의미에서 대개 세속을 뜻하는 관습적인 용어가 홍진입니다. 그러니까 10길이나 되는 세속의 세계가 얼마나 가렸는고 라는 것이 중장의 내용이고요. 강호의 달이 뜨거든 더욱 무심하여라가 이 농암 이연보가 남긴 어부단가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농암 이연보가 처했던 이 16세기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작자인 이연보는 이 연산군 때 출사를 해서 중종 시기에 퇴사한 그런 살인파 문인이고요. 근데 이 농암이 중앙의 정치 현장을 경험했던 16세기는 네 차례의 사화, 그러니까 훈구파하고 이 살인파 문인들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쟁투가 벌어졌던 것이 이 사화인데요. 뭐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게 이제 네 차례의 사화이고, 한 차례의 강제적 왕권 교체, 이게 이제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넘어간 중종 반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차례의 사화와 한 차례의 강제적 왕권 교체가 말해주듯이 훈구파와 살인파라는 두 정치적 집단 사이에 치열한 갈등 그리고 쟁투가 벌어지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가운데 농암이 서 있었는데 때로는 중앙의 관료로서 때로는 지방관으로서 뜻있는 자신의 동료들이 이 무참히 숙청되는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암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중앙직을 마다하고 이 외직을 자청해서 주로 중앙보다는 이 지방에서 관직을 역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이력과 결부되어서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바는 이 강호라는 탈정치의 공간과 이 세속이라는 정치의 공간을 가르는 선명한 이분법적인 인식과 세속, 속세에 대한 강한 거부의식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어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9번은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 나아가서 그 배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아래에는 1000길이나 되는 아주 깊고 푸른 물이 보이고 돌아보니까 만겹으로 둘러싸인 그런 푸른 산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강에서 고기를 낚는 가옹, 가짜 어옹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강태공 같이 시간을 낚는 그런 어부들을 가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에서 고기를 낚는 가옹으로 분식한 시적 화자는 배를 타고 강으로 나아가다가 강 건너편의 속세를 넌지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디 깊은 푸른 물과 첩첩이 둘러싸인 푸른 산에 의해서 중장에 나와 있는 10길이나 되도록 자욱하게 일어나는 붉은 먼지, 곧 세속의 세계가 얼마나 가려졌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시적 화자에게 강호와 세속은 푸른색과 붉은색의 차이만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조금의 포개짐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차별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양자택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우와 세속을 명징하게 구획하는 이와 같은 시적 부도가 이현보를 비롯한 뭐 퇴계이황이라든지 송암 권어문 같은 살인파 문인들의 정치 사상과 일정하게 대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파 문인들은 자신들이 견지했던 정치적 이상,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이상 그리고 신념이랑 그것을 방해하는 현실과의 간극, 거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괴리될 때 이 강호의 세계로 돌아와서 정치 현장에서 펼치지 못한 숭고한 도덕적, 이념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암의 작품뿐만 아니고 퇴계라든지 송암의 작품을 보면 주로 이제 16세기 강호 시조를 보면 이 강호라는 정치적 그 탈정치의 공간하고 이 세속이라는 정치의 공간이 명징하게 이분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에 대한 강한 거부의식 또 동반되어서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 이 시조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호시조라는 하나의 부류하고 이 오륜시조라는 또 하나의 부류로 구분되고 그 두 개의 시조작품들이 모두 이 살인파 문인들이 견지했던 정치적 신념 그리고 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조선 전기 시조를 통해서 이 살인파 문인들이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 견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학문적 그런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모들이 임병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요. 조선 후기 이 시조사의 대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17세기 후반 이후에 중인층 가객들이 시조사의 전면에 부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시조사를 이끌었던 주된 계층은 이 사대부라고 하는 상층 계층이었는데요.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시조사를 주도하는 그런 주도권을 이 중인층 가객들, 그러니까 시조 노래를 업으로 잡는 그런 중인층 가객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작자층 혹은 향유층의 대대적인 확대가 조선 후기 시조사의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조선 전기 4대 부문인들이 한시를 짓고 난 나머지의 한시로는 충족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시조로 충족하려고 했던 그런 조선 전기하고는 다르게 절실한 자기 표현의 양식으로 시조를 향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면에는 한시보다는 시조가 진실되기에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좋은 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진짜냐 가짜냐 혹은 자연스럽냐 혹은 인위적이냐 이런 식으로 그 기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자인 한문을 가지고 짓는 한시보다 우리말을 가지고 짓는 시조가 진짜냐 가짜냐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훨씬 더 진실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진기라는 등 혹은 이 천기라는 등 이런 자연스러움, 진실됨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비평 용어들이 이 조선 후기 이 문단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해 놓은 텍스트는 이제 마학노초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쓴 청고행원 후발인데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진본 청구영언이라는 가집을 이제 김천택이 편찬하고 나서 그 가집의 위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장가로 이름나 있던 그 마학노초 이정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천택이 이렇게 볼 때, 청구영언 안에는 뭐 사대부문인들이 지은 아주 전한 시조작품들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 만행청류, 뭐 오늘날 이제 사설시조라고 불리는 그런 곡조 아래에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버리지 않고 이 청구영언 가집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이름난 어떤 문장가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김천택이 그 청구영언을 들고 이정섭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가집을 편찬을 했는데 이걸 보고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학노초 이정섭이 다음과 같이 쓴 거죠. 오직 가요의 한 가닥만이 우뚝히 풍인에 남긴 뜻에 거의 가까워서,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요 앞부분에는 이정섭이 이제 한시를 얘기하면서 자고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실된 감정을 담아내는 데에 주된 방점이 있는 것인데, 이 한시라고 하는 것은 뭐 성류를 따진다든지 글자를 아로 새긴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측면에 골몰하느라 인간의 진실을 담아내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소홀했다. 그 대신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노래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 가요의 한 가닥, 노래라는 것만이 풍인, 시인이 남긴 뜻에 거의 가까워서 정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우리말로 읊조리는 사이에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러면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주로 담아내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기며 혹은 원망하고 탄식하며 또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화낼 만한 일이 있어서 미쳐 날뛰기도 하며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거칠게 구는 모습, 이런 것들은 각각 자연의 진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청구영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조 텍스트의 뭐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정섭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시조사의 전체적인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보자면, 주제에 있어서 대대적인 확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사대부 문인들의 사상, 혹은 체험, 정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시조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계층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시조가 표현해내는 주제 및 소재의 측면에서 대대적인 확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중인층 가객들에게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작자층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확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전기 시조가 담아내지 못했던 평민적인 생활체험, 감정, 의식, 경험,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 후기 시조가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강호시조 위주의 사대부 시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발견되는데, 이 강호라고 하면 강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거기서 낚시질을 하는 어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17세기가 되면 농촌이 등장하고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등장하는 이런 전가시조라는 일군의 시조 작품들이 또 대대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중인층 가객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업을 삼았는데, 자신이 좀 더 유능한 가객, 유명한 가객이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텍스트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조 텍스트를 모아놓은 일련의 가집들을 이 중인층 가객들이 편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청구영언이 대표적이고요.
이 해동가요는 18세기 중반쯤에 김수장이라는 또 다른 중인층 가객에 의해서 편찬된 가집입니다. 그 다음에 가곡원류는 19세기에 박효관 안민영이라는 가객에 의해서 편찬된 가집이 이 가곡원류입니다. 예, 그러면 몇 개의 작품을 가지고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 전가시조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욱의 윤리유곡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역 부분을 살펴보면요. 질가마는 흙으로 만든 가마이고요. 질가마를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서 그걸 가지고 팥죽을 달게 쓰고 절이김치를 꺼내니 이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할까 하노라 라는 것이 이 작품의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 김광욱의 윤리유곡이 이 전가시조라는 새로운 유형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전가시조라는 것은 전원 및 농가 생활을 주요 배경이나 소재로 해서 그 안에서 느낀 소회, 흥취, 체험을 주된 관심사로 노래한 일군의 시조를 가리킵니다. 뭐 신계영이라는 작가의 전원사시가라는 작품도 있고요. 이휘일의 전가팔곡, 김광욱의 윤리유곡, 조전성의 호화곡, 뭐 이런 전가 생활을 노래한 작품군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연한다라는 것도 특기할 만한 지점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윤리유곡 작품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16세기 강호시조에 흔하게 보이는 시름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강호에서 한가롭고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정치 현장에 있는 임금도 걱정이 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도 걱정이 되고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이 이제 16세기 강호시조에 보이는 시름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17세기 전가시조에는 시름이라든지 거기에 필적할 만한 시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농암의 어부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강호시조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세속의 세계를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유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그러니까 중앙에 나아가서 임금을 보필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책무에서 기인한 갈등과 번민을 일정 정도 지니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윤리유곡을 비롯한 27세기 전가시조에는 이런 면모들 대신에 질가마를 잘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에 샘물을 넣어서 팥죽을 쑤어가지고 절이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는 그런 농가의 일상적인 생활상과 거기에서부터 오는 낮지 않은 흥취, 그리고 이 소박한 삶에 대한 자족감, 이런 것들이 오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16세기 강호시조하고 이제 17세기 전가시조가 갖는 변별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천택, 아까 이제 이 진본 청구영언을 편찬한 중인 가객인 김천택이 남긴 작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상제는 마국간에서 늙고 이 용천설악은 칼집에서 운다. 장부의 품은 뜻을 속절없이 못 이루고 귀 밑에 흰털이 날리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라는 것이 이 작품의 내용인데요. 이 작품을 좀 더 밀착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김천택의 신분이 중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초장에 등장하는 이 노기와 상제라는 것은 역사상으로 이름난 준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용천과 설악이라는 건 역시
전설적인 보검이죠. 근데 준마와 보검이 누벼야 하는 곳은 당연히 이 전쟁터이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국간에서 할 일 없이 늙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청과 설악검은 칼집안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도하는 바는 중장에 와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대장부로서 품었던 어엿한 포부들, 그러니까 대장부라면 중앙의 정치 현장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장이 되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부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 자신의 상황을 김천택은 준마와 보검에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속절없이의 사전적 정의가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음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빼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뜻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넌지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천택은 포도청 포교, 그러니까 중인이라고 하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그런 한탄을 노래로 담아낸 것이죠. 따라서 이 중인층 가객이라는 새로운 담당층의 등장은 이전 시기의 사대부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제의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작품입니다. 사설시조, 아주 유명한 사설시조 한 편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조선 후기 시조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지점이 이 사설시조의 출현입니다. 물론 정철의 장진주사가 말해주듯이 이 사설시조라는 것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지만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의 사대부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뭐 성적, 물적 욕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설시조들은 주로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대표적인 뭐 유명한 작품인 요 한 작품을 통해서 사설시조에 대해서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의 내용인데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그러니까 민둥산인 겁니다.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초장의 상황이고요. 이제 중장의 상황은 초장의 상황과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 닷, 용총, 돛대, 키와 같은 이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다 파손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후 조건도 매우 안 좋아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안개가 뒤섞여서 자욱한 그런 상태이고요. 갈 길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갈 길도 천리말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낮이면 사방이 보이니까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제 시간이 밤이 되어서 사면이 검어서 어둑저묵 천지정막 까치노을 뜬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해적, 아주 흉포한 그런 해적을 맞닥뜨린 도사공의 마음과입니다.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의 상황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종장에 제시된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엊그제 님과 이별한 님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라고 종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예. 초장에 제시된 까투리는 작자가 축조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나무 하나, 바위돌 하나 찾아보기 힘든 황량한 민둥산 있죠. 거기에 매에게, 아주 사나운 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보다 못한 현저히 떨어지는 신체적 한계에다가 공포심까지 더해져서 숨이 자꾸만 가빠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까투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까투리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중장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심각성이 한층 더합니다. 1천석이나 되는 쌀을 실은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위태로운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죠. 항해에 필요한 장치들이 전부 다 파손된 상태고요. 파도는 거세고 안개는 자욱해지는 등 날씨까지 흉흉합니다. 거기에다가 날은 저물어서 점차 어두워지는데 저 멀리서 흉포한 해저까지 오고 있으니까 도사공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다소 야단스럽다 싶을 만큼 상황에 상황을 더해서 이끌어온 초장 중장의 상황은 종장에 이르러서 예상치 못한 어쩌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과 만나게 됩니다. 엊그제 임과 이별한 자신의 마음이 그보다 힘겹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서 보자면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이 이 목숨을 다툴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까지 지속된 긴장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하강할 수도 있죠.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의 상황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임과 이별하는 것은 그렇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상황에 이런 측면에서 웃게 될 텐데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로 인한 상심의 크기가 그만큼 간절하다,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희극적인, 희극성을 담보한 문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 단순한 재미 이상의 무엇,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크기, 절박함의 크기 이런 것들을 동반한 그런 류의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설시조는 일상의 사건 그리고 사물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남녀 간의 애틋한 정념이라든지 삶의 애환,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인 욕망 등 이전까지의 시조 혹은 평시조로는 담아내기 힘든 그런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이 조선 후기 시조는 이 조선 전기 시조에 비해서 이 작자층에 의해서 있어서도 대대적인 확대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시조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제 내지는 소재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양상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 전기 이 시조의 대강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농화미연부의 어부단가 중에 한 작품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시조 작품 가운데에는 이 전가시조의 대표격인 김광욱의 윤리시조 한 편과 중인층 가객들이 이 자신의 신문적 한계를 노래한 그런 김천택의 작품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조선 후기 시조사의 돌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설시조 작품 하나를 통해서 이 조선조 시조사의 대강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